수요일의 남자들 모였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백경전님이 백 변호사님 어디 아프세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먹은 거를 잊고 네. 한 7주 동안 골프 시작한 지 7주 됐거든요. 어허. 골프 초보를 탈출해 보겠다고 네. 열심히 치다가 계속 아파서 네. 이상하네. 그러고 병원에 갔더니 어제 보니까 갈비뼈가 2개가 부러졌답니다. 아니 골프를 했는데 왜? 그게 이게 스윙이 잘못되거나 뭐 뒷땅 때리거나 공을 잘못 때리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예.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아파도 뭐 괜찮은데 뭐 좀 버티지 뭐였는데 네. 골절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2배로 아파지는 거예요. 아니 스윙을 했다고 갈비뼈가 부러집니까? 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안 치세요? 아니 뭐 저는 둔한 거예요. 운동은 민주화 운동밖에 안 해가지고. 웃기지 마세요. 웃기는 것도 힘들어, 부러진 줄도 웃기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진짜요? 사람이 얼마나 둔하면 부러진 걸 몰라요. 그렇죠. 네. 부러진 걸 모르고 최소 일주일은 더 친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진짜 웃기지 말라니까요. 오늘. 평소에 그 알코올을 많이 섭취를 하면 골다공증이 빨리 오는데 안에 내부 뼈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관절을 무리하게 쓰니까 무리하게 쓰니까 뼈가 나간 거죠. 아니 위로는 안 해주고 무슨 골다공증에 무슨 뭐 지금 아니 뭐 위로할 일이 있어요. 뭐 자기가 좋아서 하다가 그 다친 건데 뭐 어디 교통사고도 아니고. 빨리 진행합시다. 네, 축하드릴 수도 없고. 예, 예. 축하드립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제 소개도 안 했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양재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아주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살인병기예요, 살인병기. 무슨 살인병기 같은 무슨 뭐 그런. 펜싱하고 진짜요? 검도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네. 우산 하나만 있으면 내가 너는 죽일 수 있어 이런 얘기. 저기 멘트는, 되게 멘트는 정확히 하죠. 되게 우산 말고. 없어도 당신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우산이 있으면 여러 명 가능하죠. 자기 본인이 인정하잖아요 살인병기라고. 맨날 자기 싸움 잘한다고 그러고. 참 이거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예. 청취율 떨어진 소리가 들린다 막 들려요. 예. 방송 빨리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 코너 제목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변 시대. 삼변 시대. 자, 저희가 삼변 시대 시작하면서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양승태 대법원장 PC를 디가우징한 것에 대해서 이거 증거인멸 아니냐. 이게 여러 가지 시각들을 저희가 소개했는데 부장판사 출신의 이모 씨의 아들 모정열 변호사가 법원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라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취재를 좀 하셨다고요? 그렇죠. 제가 원래 김성준의 시사정모한테서 금요일날 저랑 이정렬 변호사를 하거든요. 저도 항상 듣습니다 그 시간에. 네, 그죠. 예. 끝나고 이제 저 밑에 내려가 얘기를 하다가 네. 형 무슨 문자를 보내고 말이야. 우리가 모르지 그러면 다 변호사인데 네. 법원 근처도 안 가봤는데 예. 왜 그러냐? 예. 뭐가 잘못됐게 그러냐? 그랬더니 예. 이정렬 변호사 담배를 딱 피고 나서 예. 그게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예. 이정렬 변호사 얘기입니다. 네. 이거 듣고 있다가 지금 듣고 있을 건데 예. 쟤 또 내 얘기 잘못 전달한다 그래서 문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문자 소개하면 계속 됩니다. 소개하면 되죠. 예, 예. 네. 이정렬 말 변호사 잘해봐요. 얘기는 뭐냐면 예. 결론은 디가우징한 게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인멸 아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오. 그게 본인은 누가 디가우징인지 안 돼요. 딱 감이 오니까 예를 들면 법원행정처에도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했을 거다 그러면서 네. 예전부터 그렇게들 포맷을 해왔다. 네. 근데 디가우징이라는 기술이 개발되니까 예. 포맷보다 디가우징이 잘 지워지잖아요. 예. 좋은 지우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관례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야 지워 그러니까 지웠을 거다. 특별히 증거인멸의 인식이 없고 그런 의도도 없고. 네, 증거인멸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수사 팁을 전달해 줬는데 이걸 검찰에서 들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 우리 예전에 대학 졸업할 때 보면요. 네. 뭐 교수님 회갑 개념 논문집 이런 거 그렇죠. 예.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퇴임할 때 그 네. 대법관 소속의 재판 연구관들이 네. 그 대법관에 담당했던 판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재판 연구관들이 여러 보고서를 쓰거든요. 예. 그것들을 딱 모아가지고 CD로 구워서 증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네.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판결 지금 저 사법권 남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청와대 가져간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판결 혹시 결론이 바뀌었을까 이거 아니에요? 네. 그걸 잘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재판연구관들 계속 보고가 A 쪽으로 왼쪽으로 계속 갔는데 갑자기 결론이 오른쪽으로 났다. 네. 그럼 뭔가 이건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수사의 단초가 삼을 수 있을 거니 양승태 대법원장 집에 가면 그 CD 그거 있는데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정재 변호사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 네, 자택에 나올 대한 거다. 압수수색을 하면 네. 나올 수 있다. 네. 뭐 또 그러기도 하면서
그 CD를 구워준 사람 PC 들여다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그 CD를 구워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개인에게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나쁜 의미 아니라 교수 논문지 받듯이 그렇게 나쁜 의미 아니라 한다면서요? 제 말은 뭐냐면 대법원장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국가의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이거 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법원을 가보지 않은 자들이 아니, 문자가 오니까 기다리면 올 거예요. 문자를 달라. 3분 정도 있으면 제가 3분 뭐 정도 문자를 있어요.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해서 보고서가 됐던 모든 문서를 썼으면 그거는 공공기록이잖아요. 남겨야죠. 그게 그냥 개인만 가져가고 거기가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다라면 남기면서 보내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그게 이상한 어쨌건 거지. 그거는. 저는 대법원이 한 발 뒤로 물러섰잖아요. 원래 저기 양승태 대법원장 그 디가우징한 컴퓨터 안 줬잖아요. 실물. 디가우징 했어요. 끝. 근데 일단 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들어갑니다. 가서 들어가서 협조를 받아서 이제 그 컴퓨터도 가져오고 어느 정도 들여다보는 걸 일단은 용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지켜봐요. 자, 저는 일개 변호사기 때문에 정관 변호사의 의견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문자를 기다립니다. 자, 그래요. 우리 이정열 변호사님 방송 들으시면은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잘 설명했는지 문자 보내주시기 이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저는- 추가로 제거한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좀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이게 100원입니다. 틀렸으면 저는 남의 말을 들어서 요약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 나오지 마.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해력이 딸리는 여전히 그 이정열 변호사님이 한 가지 더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어쨌든 디가우징은 하드디스크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컴퓨터를 폐기하는 것보다도 못한 방법이거든요.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 포맷을 하는 것과 디가우징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단순하게 그 기록을 깨끗한 컴퓨터로 만들어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디가우징은 공용물을 파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했어요. 공용물 관리법 있잖아요. 그거 위반은 맞다. 그러니까 공용물 관리법 위반은 이거 얘기해야 돼. 이거 잘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이거 안 했으면 전화 왔어요. 그래 전화 왔다. 공용물 위반 뭐 정확히 법칙이 뭐죠? 공용물 관리법 위반은 맞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맞는데 공전자기록이겠네. 아니, 뭐 아까 제목을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안 된다라는 게 여전히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맷을 한 거면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거지만 디가우징을 했다는 것은 여전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난 들은 거 말하는 거니까 난 몰라. 뭐가 뭔지 취재를 할 때 물어봤어야죠. 나는 뭔지 추가적으로. 된장인지 몰라. 나는 들은 걸 얘기해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그 디가우징하고 포맷하고 차이를 아직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저는 몰라요. 옛날에 모뎀 보고 이게 인터넷이야 그랬더니 얘한테 뭘 말해. 저는 그냥 종이 찢어요 아직도. 어쨌든 알겠습니다. 공용물 관리법 위반은 맞으나 증거인멸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정관 변호사 의견이었죠. 됐어 이제. 알겠습니다. 자, 노현정님 너무 재밌습니다. 삼변시대 빵빵 터집니다. 최기원님 삼김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삼변시대는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저희 방송 잘리면 팟캐스트로도 할 거예요. 예. 3122번 쓰시는 분 관심도 없던 시사와 정치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청취율 조사 전화 기다리는데 안 오네요. 다음 주부터 전화가 가죠. 의사진행 발언 하나. 어저께 운전할 때 들으니까 성대모사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성대모사요?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삼변시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갈비뼈 아파요. 자, 대한민국 법원이 변호사협회장 뒷조사했다. 야, 이거 정말 이건 진짜 막장이에요. 이제 하창호 전 변협회장이 이제 검찰에서 이제 나와서 한번 그 참고인 조사를 한번 받으라고 얘기할 때 이런 거 괜히 뭐 조사받고 할 때 또 혹시 또 뭐 변협에도 안 좋은 영향 끼칠까 뭐 이런 생각 들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이 파일이 나와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가서 보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니까 일단 파일 410개 이제 검찰에 이제 대법원이 줬잖아요. 그 중에 5개를 봤답니다. 5개를 봤는데 이제 이게 하창호 변호사 관련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재산 뒷조사, 이제 과거 수입 내역을 모아서 국세청에 넘겨서 타격을 주자. 그리고 이것도 좀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리고 뭐 변호사들 이제 뭐 변론 연기하는 거 받아주지 말고 공판기일 첫 기일 할 때 예를 들어서 재판이 겹칠 수도 있고 다른 일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판기일 좀 미뤄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절대 받아들이지 말자. 그리고 이제 변호사 대회라는 게 있어요. 매년 한 번씩. 변호사 대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래 이제 그건 관례상 대법원장이 와서 축사를 합니다. 원래 근데 가수도 부르고 그럽니까? 뭐 가수까지는 아닌데 가수는 안 부릅니다. 근데 항상
대법원장에 가서 축사를 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고. 한 번도 안 왔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정치꾼으로 몰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아 하창우 회장을. 네. 그리고 하창우 회장이 그 뭐 과거의 수입 내역과 관련해서 뭔가 비리가 있다는 식의 기사가 2015년 6월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중앙일보. 그러니까 이 기자를 이용해서 하창우 변호사 그 변협회장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 하창우 변호사가 상고법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타격을 줘서 무력화시키자 이런 내용이 무슨 첩보기관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일어났다는 게 좀. 이건 잠깐 여담인데 변호사협회는 왜 상고법원을 반대합니까? 그건 뭐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 변협회장님이었던 하창우 변호사는 개인 의견입니까? 국민의 변론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소송 비용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니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뭐 양세 대법원장하고 그 당시 대법관들은 이제는 대법원이 너무 일도 많고 오히려 이거는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충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충실히 볼 수 있는 법원을 만들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의견을 반대하는 하창우 변호사가 뭐 좀 미울 수는 있잖아요. 미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식의 치졸한 방식은 좀 문제가 있죠. 큰일 날 뻔했다. 이 집요하네요. 상고법원 어떻게든 해보려고. 예. 제가 예전에 법원행정처 모 고위 간부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보자 뭐 이래가지고 예. 저만 뭐 둘이 먹은 건 아니고 그분이 아마 이번에 지난번 그 블랙리스트 때부터 언론에 이름이 많이 오르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밥을 먹다가 상고법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상고법원 어떻게 생각하냐. 예. 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관심 없었거든요. 그래서 들은 다음에 상고법원이 뭐야 그랬구나. 싫은데요? 그래서 저는 반대한. 왜 그러냐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은 사건 빨리 끝나는 게 좋은데요. 네. 하나 더 생기면 오래 걸리는데요. 아주 원초적인 답변했다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막 상고법원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좋은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일개 변호사는 그렇지. 내가 유명한 변호사였으면 우리도 이렇게 당할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저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상고법원이 무기의 논란인가요? 제가 한번 좀 풀이해 보겠습니다. 네.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법알못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제 통상 1심, 2심, 3심이 있는데 3심으로 가면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그렇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 그 엄청난 사건 뭐 1년에 4만 건인가요? 네. 그 엄청난 사건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충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심으로 갈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필터링할 수 있는 법원. 뭐 필터링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이제 만든 말인데 땡. 필터링 아니에요. 아니 필터링을 하자는 건 이제 뭐 상고 제한 뭐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마련하자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3심을 두 개를 만들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법원 하나, 상고법원 하나. 그래서 대법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그런 이제 뭐 또 사회 변화와 관련된 사건들 위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상고법원에 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안이 너무 심각해. 그럼 3심 대법원으로도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 제도를 만든다면 뭐 조정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겠지만 일반 민형사 사건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하는 사건들 그 사건이 대법원 가면 대부분 내가 왜 졌는지도 모르고 끝나요. 이제 그러니까 요걸 좀 심도 있게 논의하자. 이건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제도적 취지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심이 아니라 3-1심. 3-2심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네요. 3-A, 3-B 뭐 이런 식으로 평행 구조인 거죠.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저도 반대했던 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변협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었어요. 결국 그게 대법원 조직을 확장시키는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국민의 뭐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 자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게 계속해서 기수 때문에 쌓여가니까 인사적체가 있으니까 그것도 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아니 이렇게 뭐 지금 국민 권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만드는 바람에 일만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니냐. 또 헌법에 명백하게 3심제를 우리는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정쩡해진다 이런 논리도 있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고법원뿐만 아니라 국가가 하는 모든 제도가 그렇잖아요. 뭐 만드는 사람은 순수한 목적에서 이제 만든다고요. 제도나 정책을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보고 그거는 있는 건 맞는데 그게 과연 악용되는 걸 아니냐 또는 그 긍정적인 효과 순기능보다 역효과, 역기능이 더 큰 거 아니냐라는 게 반대 논리잖아요. 그게 전형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 차원에서는 잘 운영되면 좋은 건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변호사 김태현 입장에서 저도 이제 그때 제가 그 식사할 때 저는 싫은데요라고 네. 말씀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도 저는 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네.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 하여간 뭐 저는 그렇다는 근데 측면이 이렇게 이 지금 정도로- 저희도 3명 정도가 네. 있는데 의견이 이 세 충돌되는 명이서도 거죠.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목소리 내는 걸 막기 위해서 조금 전에 아까 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변론기를 연기를 안 해준다. 예. 이게 뭐 어떤 거냐면요. 진짜 그냥 약속 2개가 겹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중요한 건 변호사 약속이 2개가 겹치는 게 아니라 예. 재판을 변호사에게 의뢰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해지는 겁니다. 아니 왜 이 변호사는 그 재판 날짜 조절을 하나를 못하냐. 이거는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는 그냥 당연히 재판부에서 제일 먼저 재판 시작할 때 하는 것 중에 언제 하나가요. 괜찮으세요? 이게 뭐 한 달, 날짜. 두 달 이렇게 달력 펴놓고 서로 날짜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변호사 일정을 봐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변호사를 매기는 거네요. 뭘 매기는 거죠, 진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도대체 이분이 상고법원을 왜 이렇게 관철하기 위해서 온갖 무리수를 썼는지.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거죠. 그러니까 순기능만 얘기하면 예. 상고법원이 정말 어쨌든 국민의 충실한 저 상고심 심리를 위해서 좋으니까 정말 그런 거다라는 게 아주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순기능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반대하는 거는 뭐냐면 야 역시 니들 자리 만들라는 거 아니야? 결국 상고법원 누가 임명해? 헌법사 대통령 임명하는 건 다 대법관뿐이니까 헌법 안 고치면 결국 대법원장 당신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관할할 수 있는 당신 고위법관들 일자리 만들려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비판적인 의견으로 보는 사람들 시각에서는 그것 때문에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막 긍기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게 첨예하게 충돌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너무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치졸하고 사실 너무 무릇을 많이 줍니다. 아니 그 너무 이게 처음에 알려지고 변호사 이거를 그러니까 헛웃음 나온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로 심각한 어떤 방법 차라리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어디 뭐 정보기관이나 아니면 어디 뭐 좀 권력기관 내지는 뭐 이렇게 차라리 어디 뭐 심부름센터를 동원해서 그 변호사를 뒤에서 뭐 테러를 하는 게 낫지. 이게 무슨 기일 변경권을 안 주고 수입 내역을 조사를 해서 수입 내역은요. 그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변호사들 조금 수임이 많거나 하면 국세청이 정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그런 것들까지 꺼내고 제일 황당한 게 뭐 기자를 동원해서 언론에 흘려서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사가 났었고 근데 그 기자는 본인은 아니라고 해요. 이거 대법원에서 지금 뭔가 자료를 받은 게 아니다. 무슨 일간지인지까지도 신문에 났는데 하여튼 지금 이런 정황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게 입증이 되면 명백한 직권남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내가 대법원장 할 때 무언가 하여튼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은 유감스럽지만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과연 이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이게 이런 거죠. 진영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하창호 전 회장이죠. 전 변협회장의 뭐 성향을 굳이 얘기하자면 진보 성향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보수다르게 하기는 그렇지만 민변 출신도 아니고 진보 경향도 아닙니다. 그 변협이 사실은 보수적인 단체죠. 기본적으로 변호사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변호사들의 수가 많으니까 요새 뭐 이제 젊은 변호사 많이 늘어나겠지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2단은 2단이에요. 그들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제까지 변협회장들이 다 이제 전관 출신들이 했는데 하창호 변호사는 전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순수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통 법관들 법원의 시각으로 보면 2단적인 그러니까 2단에는 하여튼 좀 이종 뭐라고 우리랑 얘기가 잘 안 될 수 있는 주류가 아닌 주류가 아닌 거 비주류인 거죠. 그런데 굳이 정치 성향상으로 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완전 반대쪽에 있는 아주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까지 했다는 거 뭐냐면 이거 PR에 가리지 않는 거죠. 보수 뭐 진보 내 학교 후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불이익을 줘서 이거를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그건데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어떤 배경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쿠트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악명 높은 발언이 제발 후배 판사들이 선배 판사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에서 내려놓은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어떤 취지의 판결들을 좀 만들지 마라. 이거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이 얘기는 그냥 대법원에 3번 이렇게 룰을 딱 잡아놓으면 이게 법 위에 법인 거예요. 그럼 그렇죠. 변호사도 필요 없고 각급 보면 판사들도 필요 없어요. 대법원에 하나 딱 그다음에 AI만 딱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자 대법원에서 이렇게 입력했으니까 비슷한 사건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면 일자리 다 잃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식 병역 거부 같은 거 대법원에서 옛날 계속 유죄였잖아요. 대학심에서 이제 변화가 좀 있어요. 예. 무죄 판결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이번에 헌재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기존의 판례대로 몇십 년, 몇백 년 계속 가면은 그 뭐 진짜 양 변호사 말대로 저희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이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한 사회에 맞춰서 하급심에서 다른 판단을 해서 대법원을 올려보내고 대법원이 또 지금 시대에는 이게 맞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심사하고 판단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양세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은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직권남용이 될지 정말 의아해요. 왜냐하면 직권인지. 너무 쪼잔해서 이거를 권력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만든 건 맞는데 날짜를 안 바꿔서 약속이 2개가 겹치는데 날짜를 안 바꿔서 이도저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과연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직권남용 맞죠. 그게 참 아니 당한 건 맞는데 이게 너무 억울하지만 한편으로 그렇다고 당했다고 말하기도 되게 치졸해요. 자,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글쎄 이게 아마 전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할 거예요. 아니 왜 그러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까 예를 들면 이정열 변호사가 얘기했다던 양승태 대법원 집에 가면 CD 있을 건데라는 그 얘기를 검찰이 모르고 가요. 검찰도 알 거예요. 그 정도는. 그렇지 않겠어요? 방송에서 해놓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파기하면 어떡합니까? 이 방송 들으시다가 이 방송 안 들어요. 걱정 안 듣습니까? 듣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걸? 듣겠어요? 버스 타고 가시다 들으실 수도 있는 거고. 버스를 타시겠어요? 어쨌든 청취율 높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저희 방송이 이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전직 대법원장이고 사실 삼부의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검찰에서는 좀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주저주저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식 구속 이제 사실 근데 압수수색보다 더 중요한 건 인식 구속인데. 인식 구속. 진짜 구속. 그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하진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압수수색도 직권남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권남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애매하고 증거인멸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애매하다는 주장도 있고 뭔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장을 어떻게 내줍니까 법원에서?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 않는 거면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번에 이제 뭐 저도 그렇고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대법원에서 좀 아까 뭐 디가우징부터 여러 가지 얘기 나올 때 이거 대법원 당연히 영장 청구해서 영장 밟아서 들어가서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 안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대법원하고 조율해서 이번에도 들어가서 이미 제출받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이 대법원과 연관된 수사는. 아니 디가우징된 PC를 가져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뒤집으면 뭐 나옵니까? 근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가 예전에 뭐 양재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기자할 때 보면 기자들 뭐 그런다잖아요. 뭐 파쇄된 거 있으면 쓰레기통 뒤져서라도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서 해나간다는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디가우징돼도 뭐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그래 글자 하나라도 거기서부터 하나씩 해보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3부는 2부에 이어서 3변 시대 계속 갑니다. 자, 청취율 한번 홍준표 대표 버전으로. 이 다음 주부터 이 청취율 조사가 시작되겠어요. 그래서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쇼. 곧 미국 가실 분을 왜 또 끌어들여요? 며칠 안 남았고 일주일도 안 남았네. 11일 날 가신다으니까. 그럼 김성태 원내대표. 사실상 김용민의 정치쇼를 우리가 다 같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 103.5MHz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다음 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부끄럽네요. 앉아있기가. 항상 부끄러워요. 여기 재밌지 않습니까? 개걸스럽게라도 청취율을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돼요. 어떻게든 올린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도 성대모사 꽤 하시지 않습니까? 못한 저요? 네.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요. MB 거 좀 MB 거 좀 약간 하는 했었지. 거. 네, MB 잠깐. 교통방송이 어떻다고요? 뉴스공장이 어떻다고요? 그 작세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그냥 우리가 그걸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지금 식은땀나 식은땀. 예. 아이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어제가 아니죠. 그제였나요? 그저께. 그제죠. 그제 재판이 끝났는데 아니 검찰이 사과를 했어요. 사실 그날 그 첫 공판이 진행되고 끝나고 나서요. 네. 언론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구가 있어요. 덫을 놓은 사냥꾼이었다. 이제 그런 거죠. 덫을 놓은 사냥꾼은 안희정 지사를 지사가 말하는 덫을 겁니까? 놓은 사냥꾼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술하고 담배 심부름을 시켜서 야심한 밤에 그 오면 그때 이제 위력으로 이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술과 담배를 사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덫이었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예. 이제 이게 이제 뭐 안희정 지사 측에서 이걸 문제 삼아서 사과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이거는 그냥 뭐 검찰에서 하는 얘기니까 넘어갔는데 네. 이제 그 서부지검의 이제 그 고위 그 측에서는 지검장이 직접 이게 표현 자체가 이건 비법률적인 표현이고 아. 그러니까 이제 위력양 가름에 대한 입증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예. 약간 프레임 같잖아요. 덫을 놓은 사냥꾼. 이거 무슨 여기 영화 제목 에로 영화 제목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지나쳤다라고 네. 사과를 했는데 일면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번에 보니까 안희정 지사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뭐 심리학자들의 무슨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증거자료를 많이 냈다고 해요. 이제 권력형 성범죄자들의 뭐 성향 뭐 이런 그 내용들 이런 걸 넣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하면 뭐 덫을 놓은 사냥꾼이 이런 얘기 뭘 합니까? 뭐 증거만 얘기하면 되니까. 이게 오히려 법조인들 시각에서 보면 예. 이게 좀 소위 말해 약간 이쪽이 너무 없고 부족하니까 다른 걸 좀 크게 포장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소장 일본주의.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 시작할 때는 네. 공소장 한 장만 법원에 보낸다. 판사. 일본. 네, 한 장. 또 재팬이라고. 예. 그게 재팬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 그래요? 예. 이거 법률 용어가 재팬에서 나온 게 많아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굉장히 뭐 복잡하게 수사 사실 여러 가지를 다 늘어놓지도 말고 또 증거도 미리 보여주지 말고 딱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행동이 이 뭐 이건 위력에 간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라고 판사한테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변호사가 피고인이 우리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에 따라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증거조사에 들어가는 게 네. 예단을 갖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판사에게. 예. 근데 덫을 놓은 사냥꾼이라고 해보면 판사가 딱 봤었을 때 사냥꾼이야 저 사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잘못될 거였기 때문에 네.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네. 서부지검장이 직접 사과문을 낸 겁니다. 4756번 쓰시는 분 검사들이 법률 용어를 안 쓰고 여론에 따라 변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냥꾼이 뭡니까? 피해자한테도 수치스러운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듣기에도 그럼 나는 뭐 먹잇감이야 뭐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아니 뭐 근데 사실은 검찰이 뭐 증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뭐 방증이다라고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 특히 그 성폭행 문제는 뭐 CCTV에 촬영본이 있지 않고서야 근데 증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보면 성폭행 범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폭행 협박에 의한 성범죄는 네. 그래도 좀 입증할 것들이 좀 있는데 예. 이 위력은 이 뜻이요. 아. 위력이라는 말 자체가 예. 뭐 세력을 억압한 일체 힘, 지위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렵죠. 듣기만 이제 해도. 속마음에서 규명될 만한 되게 추상적이에요. 예. 그래서 위력에 의한 가늠죄가 인정될 경우에 피해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아동이나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저항하기 힘들고 이제 뭔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변호인단에서도 그 얘기한 거예요. 김지은 씨 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장애인도 아니고 네. 거기다가 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뿌리치고 여기 와서 무급으로 일하면서 정치인의 꿈을 키웠던 사람이다. 그렇게 본인의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 이게 뭐 위력 때문에 성관계를 했다고라고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검찰에서는 그러면 이제 뭔가 증거를 내야 되는데 예. 아까 얘기한 덫을 놓은 사냥꾼 할 때 술 담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다 2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힘이 있었다면 강조하는데 네. 그 힘을 어떻게 써서 김지은 씨가 억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자꾸 이런 표현도 이런 거 아까 뭐 대선 주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재판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끝났다고 아니 재판이 이제 시작된 거고요. 시작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첫 끝났다. 재판이었고 공판 준비기일 두 번째였었고 본인이 피고인이 참석하는 재판으로 첫 재판이었고 이런 거를 조금 더 부총 설명하면 뭐 이게 24시간 가리지 않고 짧은 문자로 내 담배 뭐 물 뭐 이런 식으로 착 하면 심부름해야 되고 샤워하러 목욕하러 들어갈 때도 비닐봉지에 싸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라 할 만큼 철저한 종속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검찰에서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변호인은 뭐라고 맞서고 있냐면 이게 그것조차도 좀 추상적인 권력이다. 그 변호인은 안희정 지사. 안희정 지사 측의 변호인. 당연히. 근데 변호인은 이 성관계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력이라는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모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그 모든 요구에 성관계까지도 포함된 어떤 위력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닌 그 전 단계 뭐 24시간 비상대기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성관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질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술, 담배 하면 그런 거 갖다 주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의 지위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휴대폰도 갖고 들어가서 목욕탕 갈 때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 맞는데 성관계까지 그랬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래? 이거예요 변호사는. 이거 강압적이라고 그러면 성관계도 그렇게 하면 그냥 응하는 게 맞아? 그건 아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사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영장도 기각이 됐었던 거고요. 안희정 지사에 대한 고소영장. 자 언제 선고가 되고 결과는 어떻게 8월 말에 변호사님들 8월 말에 다음 달이네요. 일찍 한다고 하는데 17번 정도 집중 심리해가지고 유죄 안 나요. 유죄 안 납니까? 그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면 하는 거지 뭐 제가 재판합니까? 내가 뭐 피고인이야? 아니면 하는 거지 뭐 무죄 나올 거예요. 무죄 나온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유는 앞서 다 설명하셨고 법리적인 이유들은 되게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큰일을 앞두고 반응들을 보면 알잖아요. 어디 이제 검찰의 반응, 백 변호사 잘 설명했듯이 덫을 놓은 사냥꾼이다. 안 씁니다 검찰. 오버를 했다는 거죠. 오버를 했다. 증거가 없으니까. 지검장한테 된통 깨진 거죠 담당 검사가. 지검장 입장에서 뭐 사과까지 했으니까요. 이건 아마 인사에서도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 표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안희정 지사 반응이에요. 어제 안희정 지사 저 1심 전 지사군요. 재판 나오고 서부지법원에서 포털에 서서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전 그렇게 느꼈어요. 자신이 있구나. 본인들도 재판해보고 뭐 본인 팩트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변호사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지금 이제는 증거를 다 보거든요. 예를 들면 수사받을 때까지만 해도 다른 예를 피해자나 다른 제3의 증인들이 검찰에서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공판이 시작되면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피해자 김지은 씨가 뭐라고 주는지 다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반갈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냐는 것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판단이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가 포토라인 몇 번 섰는데 그때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일반적이죠 정치인들은. 죄송합니다. 성실히 더. 근데 어제는 첫 재판인데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는 건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자신이 있어 하는 저는 걸 느낌을 받았고 그건 단순한 허장성세가 아니라 나름대로 변호인들과 검찰의 수사 기록 증거 기록 아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검토하고 나온 반응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봐요.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람이 말이야. 틀리면 욕도 먹고 저처럼 악플이 막고 이러는 거지. 악플이 무서워서 방송을 말이야. 제가 언제 악플이 무섭다고 했어요. 이거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업무 태도예요. 변호사가 장담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뭐 내 사건도 아니고 장담을 해야지 뭐. 남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본적인 교양에 없는 어떤 표현을 하고 이렇게나 있어요. 대답은 되죠. 무죄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이건 뭐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백성문 변호사님 의견입니까? 제 생각이에요. 저도 그러면 가능성 측면에서는 무죄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높고 70% 정도 나와요. 70% 정도. 70% 정도. 아니면 할 수 없는 상당히 높은데요. 알겠습니다. 뭐 그간 언론들의 보도 양태를 보면은 뭐 안희정 전 지사에게 거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듯한 그러니까 도의적 정치적 상황하고 많은 거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간 뭐 아직은 알 수 없는 거니까 8월 말까지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하간 참 재판의 그 흐름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법리적인 판단과 도의적인 판단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도 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피해자분의 입장에서
재판을 보는 게 아니라 재판은 가해자를 보다 보니까 가능성이 제가 높다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성폭행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모든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인 책임과 잘못 그리고 법적인 책임과 잘못은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시청자들은 그걸 이제 같이 생각하시는데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증거 재판주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코리아 아시아나 요즘 아주 정말 아주 그냥 항공사들이 난리예요, 난리. 아주 뭐 갑질 담합을 한 것 같아요. 저쪽은 갑질해서 타기 싫다고 여기 가면 밥을 못 먹고. 오늘 뭐 보니까 오늘 정도 딱 돼서 보니까 이제 기내식 공급이 안 돼가지고 비행기가 늦게 뜬 건 오늘은 없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뭐 일본, 중국 이렇게 가까운 데 있잖아요. 기내식을 못 싣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품권 뭐 면세점 상품권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주는 걸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기에 9월 30일까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전 세계 항공사에서 기내식이 못 나와가지고 비행기 못 뜬다는 거 아마 이거는 진짜 사상 초유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일본 항공 그걸 타고 도쿄에 간 적이 있었는데 도시락이 맛있어서 하나 더 달라고 했더니 거부하더라고요. 거부하는 게 맞아요. 그걸 원래 그걸 한 사람당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낙심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여기서는 그 하나 맛있게 먹었던 도시락도 안 준 거잖아요. 아예 안 주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승무원들은 뭐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끓여 먹고. 아이고. 거기다가 기장은 장기간 운항을 해야 되는데 승객들한테 줄 거 부족하니까 본인도 라면 먹고 그 기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위치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면 원래 한 13년 정도 15년 정도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납품했던 그런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업체였습니다. 15년 동안 잘 납품을 하다가 이제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또 납품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또 5년 동안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건데 이제 그게 계약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그 다른 업체가 납품을 개시하기로 한 게 지금 기내식 대란이라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두 번째 이제 새로 계약을 했던 게이트고메 코리아라는 곳이 3월 달에 생산 라인이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7월 1일부터 못 맞추는데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맞추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기내식을 납품할 데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아시아나 입장에서 어떡하지 하니까 성수기인데. 제일 성수기. 제일 성수기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한 게이트고메 코리아에서 좀 작은 업체를 하나 추천을 합니다. 근데 아시아나의 하루에 기내식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항공편 한 80개, 79개에서 81개 정도가 돼서 한 2만 5천 개, 3만 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에? 네, 하루에. 근데 이 지금 임시로 납품하고 있는 이 샵토앤코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그 외국 항공사에 납품을 하는데 최대로 많이 납품한 게 하루에 3천 끼입니다. 그럼 10배. 그러면 10배를 납품해 본 적이 없는 데가 그러니까 3천씩 정도만 납품을 해본 데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정적으로 3만 개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아시아나의 잘못이 크죠 일단.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는 지금 현재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업체를 바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는 어떤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판이 쇄도하고 아시아나 타면 밥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그 사실은 이게 다 예견이 됐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거 처음 터졌을 때 내 기사 헤드라인에 중국 돈 1,600원 받으려다가 이 난리 쳤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뽑은 기사가 있어요.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나가 세세가 어려워요. 사실 좋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요? 뭐 왜냐면 저 좀 안 좋았죠. 저 금융 리만 사태 이후로 뭐 대우건설 뭐 인수하고 이러면서 뭐 승자의 저주다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가 그것도 경영적 판단에 뭐 그렇죠. 따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원래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원래 기내식 공급하는 업체 그게 이제 중국의 루프트한자와 같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기가 1년 매출 1,800억 정도 돼요. 거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거기와 계약을 끊습니다. 끊어요. 아시아나 측 얘기는 뭐냐면 야 우리가 원가 공개를 15년 하는데 15년 동안 안 했어? 그리고 품질 안 좋다고 자꾸 크레임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못한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구실을 잡은 거네요. 근데
저 계약이 끊긴 저 루프트한자 계열의 거기는 LS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아시아나항공에서 계약을 계속하려면 1,600억을 투자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네. 아시아나항공의 납품업체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에는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시아나 측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시아나항공을 소유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 네. 금호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25%를 가지고 있는 박삼구 회장입니다. 네. 그 홀딩스에다가 투자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 야 우리가 납품하면 이 튼튼한 아시아나항공에 투자해야지. 금호홀딩스 그거는 지주회사고 박상구 회장 개인 회사는 어쩐데 거기다 우리가 1,600억 왜 쏘냐? 싫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래가 끊기고 중국의 하이난 그룹과 새로 회사를 만듭니다. 이 아시아나가요. 그 하이난 그룹에서 1,600억을 금호홀딩스로 꽂힙니다. 네. 뭐 정확히 뭐 BW로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 다음에 하이난 그룹이랑 아시아나랑 이렇게 협력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새로 기내식을 납품하려는데 그 공정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1,600억이라는 돈을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그 지주회사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네. 거래처를 바꾼 거다. 명백한 갑질이네요. 그거 얘기 나오고 둘째는 뭐 그거는 할 수도 아주 있어. 선의해서 해석하면 할 수도 있어. 할 그룹을 수도 변화할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새로 만들어서 불이 났습니다. 예. 불난 것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도 리스크 관리네이죠. 아니 이제 불이 난 그러면 거는. 이제 불이 났어요. 예. 3월달에 불이 났어요. 예. 7월달부터 이제 그러면 새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금호 아시아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하던 데 가가지고 야 네. 이렇게 됐으니까 3개월만 더 해줘. 너희들 1년만 더 해달라. 이걸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주려고 했어요. 했습니다. 예. 해주겠다 근데 했어요. 왜 깨졌냐면 그러면 원래 계약을 1년 동안 더 유지했어야 되는데 야 니네가 내가 중국이랑 만든 회사 있잖아. 그 하청업체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하던 업체도 하겠습니까? 하청업체를?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과와 투자를 받으면서 합작회사를 만들었던 새 기내식 공급업체 있잖아요. 네. 그 관리를 잘못한 어떤 책임들이 지금 여기까지 밀려온 거죠. 네. 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나 사장 명의로 사과문이 올랐는데 네. 불가항력적인 사태라는 표현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설명한 걸 들어보면 불가항력 전혀 사태일까요? 불가항력적이지 않은데.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까 새로 그 협력업체 만든 데는 납품 계약을 무려 30년 계약을 꽂아줬습니다. 예. 이게 30년 어느 회사가 그렇죠. 5년씩 원래 5년 계약 갱신인데. 갱신을 했었는데 그 전 회사는 앞으로 30년을 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전 회사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결국은 희생을 당한 거는 이 죄 없는 여름철 휴가 한번 가려고 했던 사람들과 또 승무원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약간 추정을 겉들어 산수 문제입니다. 네. 이제 이게 원래 아시아나 항공에 납품한 회사가 연매출 1,800억이었어요. 네. 근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20%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1년에 360억 정도 남는 거잖아요. 예. 일단 산술적으로. 네. 그런데 이 중국의 하이난 그룹이 1,600억 투자합니다. 그리고 하이난 그룹과 아시아나 항공이 지분 비율은 모르겠어요. 합작해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요. 지분 비율 한 5대5라고 가정하고 보면 예. 그러면 그 하이난 그룹 계열사는 1년에 얼마 남아요? 180억 남는 거잖아요. 네. 180억 10년이면 얼마나요? 1,800억 뽑고도 남죠. 그죠? 네. 그러면 1,600억 투자하고 네. 투자하고 네. 그 투자한 것도 지분으로 고스란히 나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30년 계약하면 180억씩 30년이면 10년 있다가 원가 뽑고 20년 더하고 그러니까 1,600억을 꽂아줬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갱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5년 있다가 안 하면은 우리가 손해인데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답 나오죠. 예, 이제 그림이 딱 나오는 거죠. 오너리스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너리스크. 대한항공도 오너리스크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요. 사실 아시아나 오너리스크가 저는 아주 표면적으로 가장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나온 갑질은 상당수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있는 사람들이 회사는 오죽 어떻게 경영했을까라는 의혹은 있지만 네. 뭐가 드러난 건 없는데 아시아나 리스크 같은 경우가 정말로 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주먹구구식이 경영을 해서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진짜 있구나. 저는 기내식이 늦게 와서 비행기가 못 떴다는 얘기는 전 세계 어느 뉴스에도 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이런 거예요. 위험은 막을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막을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600억 투자받고 뭐 거래처를 바꾼 거는 100번 양보할 수도 있다고 봐요. 경영상 회사 네.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다 합시다. 새로운 납품업체 불난 거고 어떻게 맡겼어요? 천재지변인데. 거기서부터 문제거든요. 불이 났다? 그럼 우리 기나식이 1년에 하루에 25,000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작은 공장도 3,000개밖에 안 된다. 산소적 2만 2천 개가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하던 데 가서 돈을 올려주더라도 네. 계약을 단기간에도 연장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거기다가 원래 우리가 새로 만드는 회사 하청업체로 들어오면 합니까?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단가를 높여줘서 우리가 회사 이득이 줄어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도 분량을 맞춰야 되는데 그건 싫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예,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예. 아 그래요. 탈 비행기 뭘 타야 되나 비행기? 외국 비행기 타야 자, 돼? 근데 박삼구 회장님 타신 비행기에는 기내식을 싣고 이륙했다는 네, 그냥 김주영님의 그냥 기내식만 싣고 가신 게 아니고 예. 이 지금 이 대란이 생겼던 게 7월 1일입니다. 그날부터 시작이에요. 예. 7월 1일 날은 그 음식이 안 실린 비행기도 엄청나게 많고 그때는 이 음식이 늦게 와서 비행기가 못 뜬 게 되게 많았어요. 되게 늦게 뜨고. 근데 이제 박상구 회장이 중국을 가셔야 되는데 중국 베이징 가셔야 되는데 이제 물론 그 비행기도 한 1시간 정도는 기내식이 좀 늦게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냥 기내식이 온 게 아니고 따뜻한 게 왔어요. 핫밀이라고 합니다. 원래 통상 한 2시간 안쪽에 가는 데는 콜드밀, 그러니까 샌드위치 같은 게 오고 2시간이 더 가는 데가 이제 따뜻한 게 오는데 요 따뜻한 거를 요 베이징 가는 비행기에 실으려고. 아니 저 같으면 제가 회장님이면 전 밥비 목으로 넘어갑니까? 근데 차라리 그 있는 거 다른 데 넘기지. 아시아나에서 빨리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아나의 해명은 거기 가는데 2시간 5분이 걸렸기 때문에 2시간 이내일 때 콜드밀이고 2시간이 넘어가면 한밀을 제공한다. 오늘 중국 가는 비행기도 모시는 거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전에는 그러면 콜드밀이냐 왜 우리가 남의 밥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재미난 거 하나 또 발견한 거 있어요. 예, 예. 산소 공급 많이 해요. 제가 그러면 기내식을 안 주잖아요. 네. 그럼 미안하잖아요. 예. 보상으로 상품권 줬다고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죠. 그건 뭐 하는 때 쓰는 거냐면 기내 면세품 사는 거거든요. 예. 고스란히 본인들 수익이잖아요. 아 그러네 보니까. 그렇잖아요. 현금 주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세요가 아니라 그거 보스란히 본인들 매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있고 30달러에서 50달러예요. 자. 이코노미 30달러, 비즈니스 50달러. 한국 돈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머리를 한번 굴려봅시다. 이게 원래보다 위자료까지 좀 포함한 거 아니겠어요? 미안하니까. 그럼 이코노미가 3만 원이고 비즈니스가 5만 원이면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먹는 밥이 원가가 얼마인지 대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이렇게 뭐 멋있게 줘도 아무리 해도 30달러를 넘지 않는다. 일단 10,000원 미치라는 게 더 확인이 되는 건 이제 노밀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기는 비행기 못 실습니다 할 때 그 면세점 이제 딱 들어오면 거기 이제 식당들 있잖아요. 거기서 밥을 먹을 쿠폰 10,000원짜리를 줬다고 해요. 네. 그럼 답 나오죠. 거기서. 그러면 자 여기서 위자료로 한 2만 원 정도 더. 또 하나의 계산은 아시아나의 우리 경영을 위해서 식사 우리 기내식을 못 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내식 원가가 안 들어갑니다. 30달러, 50달러 쿠폰을 줬는데 그 쿠폰은 기세 면세품 판매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근데 비행기는 이미 다 환불도 못해요. 예약이 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표는 다 팔았지. 밥값은 안 들어갔지. 면세품은 많이 팔았지. 아시아나는 수익이 늘어나겠네요.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게 장부상으로는 30달러, 50달러를 줬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 이제 기존에 그러면 음식 공급업체하고 맞은 계약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객들은 밥을 굶었고 그래서 한두 시간 지연되는 바람에 아마 외국에 그 비행기 갈아탈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따라서 숙소를 제대로 못 구했다거나 우리처럼 심야에 그렇게까지 교통편이 원활한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아시아나가 기존에 기내식 납품업체하고 맺은 계약이 또 참 그쪽에서는 아시아나에서 이게 표준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10분이 늦으면 받기로 한 수수료, 그러니까 마진이라고 해야겠죠. 그건 못 받는다. 30분에서 1시간이 늦으면 음식값 자체를 50%밖에 안 주겠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런도 손해 안 보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이익을 사실 30분 늦은 다음에 50% 음식값 재료값도 안 줘버리면 협력업체는 완벽하게 손해를 보는 거지만 아시아나 측은 전혀 손해를 안 보는 건데 그럼 그만큼의 보상을 고객에게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대륙으로 가는 철길이 열려서 비행기 안 타고 기차 타고 중국 유럽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3변 시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현, 백성문, 양지열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